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학생을 위한 딱 7일 수능 한국사 오늘 드디어 4일 차입니다. 자, 오늘은 개화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개화기는 지금 어떻게 출제가 됐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2022학년도 수능 이전에 한번 보세요. 촘촘한 정도로 좀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다음에 22년 3월 모의고사부터 한번 보시면은 왼쪽 편이 더 많이 찍혀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최근에는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한 세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던 이 주제는 최근에는 다섯 문항 정도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흥선대원군 나와 있고 계양 나와 있고 그중에서도 좀 많이 두 자릿수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됐던 주제는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을사늑약이네요. 자, 보시다시피 우정총국 그다음에 김옥균까지는 다 갑신정변 관련 키워드입니다. 전봉주는 동학농민운동이고요. 그다음에 헤이그 특사 통감부 외교권 이건 모두 다 을사늑약과 관련된 키워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는 흥선대원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나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1863년부터 약 10년 정도 대신 집권을 했던 게 흥선대원군입니다. 비변사를 폐지를 하고요. 이때 당시 세도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죠. 자, 비변사를 폐지하고 정치를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중건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에 달하는 당백전을 발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성금이죠. 원납전을 징수를 하는데 이게 거의 뭐 세금처럼 이렇게 강제로 걷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원성을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원을 대폭 정리하죠. 47개만 남겨놓고 전국의 서원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호포제를 실시를 함으로써 양반들도 이제 군포를 내게 하고요.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한 거죠. 삼정의 문란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척화비를 건립을 합니다. 최근에 흥선대원군이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키워드 정도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척화비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대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866년도는 병인년이었어요. 자, 이때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요. 그 같은 해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앞바다까지 건너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이제 평양 군민들이 합심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서 결국은 가라앉혀버리죠. 이게 이제 나중에 신미양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군이 한번 침입을 해 오죠. 그게 바로 병인양요이고요. 강화도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는 물러나게 되는데 이때 강화도에 있었던 왕실의 도서관,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도서를 상당수 약탈해 갑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의궤가 되겠죠. 자, 2년 후인 1868년도에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연군묘를 도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남연군은 누구냐면요.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빠가 되겠습니다. 즉 고종, 그때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의 할아버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더더욱 저 서양 놈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71년 신미년에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신미양요예요. 자, 이때 광성보에서 어제연을 비롯한 조선군이 열심히 싸웠으나 결국 전멸을 하고 어제연 장군의 깃발, 장수 숫자가 새겨져 있는 숫자기를 빼앗기고 맙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두 차례 양요를 겪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전국 곳곳에 세우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흥선대원이 물러나고 성인이 된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게 됩니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교과서에는 써 있을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이제 일본이 조선을 좀 개양을 시켜야겠다라면서 1875년도에 영종도 앞바다에 운요호라는 배를 끌고 와서 대포를 쏘면서 시위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운요호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개항 이런 건 다 빼고요. 해안 측량권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에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주권 침해죠. 그리고 이제 영사재판권, 개항장 안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일본 법으로 처벌을 해라라는 게 바로 영사재판권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수교를 맺었으니까 외교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그 사신을 수신사라고 불러요.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이제 문을 열었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해서 이것저것 좀 보고 배워와라. 개혁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는데 뭐 결국에 중간에 돈이 없어서 돌아오긴 합니다만 이 영선사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근대 무기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기창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자,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에 갔는데요. 자, 이때 청나라에서 와 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조선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핵심을 요약을 하자면은 미국이랑 수교를 맺어야 된다, 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책자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아서 최초의 서양 국가랑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바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미국이랑 조선이랑 통상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름에서도 나타나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3국이랑 분쟁이 붙었을 때는 서로 편 들어준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다른 나라랑 더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었을 때 해당 국가에게는 자동으로 그 좋은 조항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라는 조항이 바로 최혜국 대우인데 이 최혜국 대우가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인정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권 침탈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영사재판권도 이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고 서양 국가 미국이랑도 조약을 맺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 반대 운동이 크게 세 군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올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양반 유생들이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자 전개했던 운동입니다. 1860년대 바로 이 시기죠. 이 시기 병인 박해, 병인 양요 일어나던 이 시기에는 이항로, 기정진 등이 통상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1870년대 우리가 이제 개항을 앞두고 있던 그쯤에는 최익현이 "외놈과 서양은 같은 놈들이다."라는 외양 일체론을 가지고 와서 개항에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880년대 그러니까 10 년쯤 또 지나면은 개항을 하고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던 시기죠. 그리고 조선 책략이 들어와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만손을 비롯한 영남 지역의 유생들 한 10,000명이 동시에 이제 상소문에 사인을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대세는 개항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가 그렇게 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반발은 바로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에 의한 이모군란입니다. 이 구식군인들이 아까 별기군 창설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식군대. 거기에 비해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심지어 월급도 한 13개월 정도 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금요 문제. 결국에 이제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쌀로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쌀은 얼마 없고 다 모래 또는 뭐죠? 톱밥 요렇게 이제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월급 가지고 장난친 거죠. 그래서 열받은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이모군란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고종이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아빠 도와주세요." 라면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이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 군란을 진압을 하고 그 책임자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를 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거나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이 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통상권이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랑 조선 사이에는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일본군의 국내 주둔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반발이 바로 급진계합파, 김옥균을 대표로 하는 급진계합파에 의한 갑신정변입니다. 이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세력은 온건계합파예요. 이 온건계합파로부터 권력을 좀 빼앗아 오고자 일으켰던 게 바로 갑신정변인데 급진계합파가요. 자, 이 디데이, 정변을 일으키는 디데이가 언제냐? 바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총국은 요새로 치면 우체국이죠. 우체국을 오픈하는 그날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진압이 되고 맙니다. 누가 와서 진압을 했냐면요. 바로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하죠. 어쨌거나 그 3일 사이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한 급진개혁파는 개혁 정강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언급이 됩니다. 바로 인민평등권을 부르짖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급진개혁파,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들은 다 금수저들이에요. 김옥균만 해도 세도 가문 안동김 씨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인민평등권을 주장했다라는 게 상당히 또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자, 어쨌거나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이랑 조선 사이에서는 한성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또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조선은 몰랐어요. 이 당시에 텐진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일단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를 시키고 지금 한반도에 청나라 군대도 있고 일본 군대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본국으로 철수했다가 혹시 조선에 출동할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해 준다라는 내용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자, 정확히 갑신정변으로부터 10년 후인 1894년도에 출동할 일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군이 진압하러 출동을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황토현 또 황룡촌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정부군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이제 정부에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청나라 군대가 출동.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군대도 같이 출동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군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멋대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정부는 전주 화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동학농민 운동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화해 조약이죠. 그래서 농민들은 자진 해산을 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강소에서 여러 가지 개혁, 폐정 개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청나라를 기습 공격을 하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1894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열심히 개혁을 하고 있던 농민들이 다시 한번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뭐죠? 네.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고 임금님을 구해내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봉기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이랑 맞서게 되는데 여기서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화력에서 엄청나게 밀렸겠죠. 엄청난 패배를 겪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막을 내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해에 또 빅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1894년도에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요 세 가지 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자, 갑오개혁은 일본이 설치한 군국기무처에서 많은 법안들을 통과를 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이때 군국기무처에서 김홍집 중심으로 갑오개혁의 여러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요. 뭐 대표적인 내용들이 신분제 폐지, 그다음에 과거제 폐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앞서 봤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청일전쟁이 끝이 나고요. 일본이 이겼죠. 자,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야오뚱 반도를 할양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을 넘보고 있었던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협박합니다. 야, 좋은 말로 할 때 야오뚱 반도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줘. 세 나라가 간섭을 한 거죠, 일본한테. 그 사건을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오? 큰형님으로 모시던 청나라를 일본이 꺾었는데 그 강력해 보이는 일본을 러시아가 굴복을 시켰네. 오, 그러면은 우리가 러시아랑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한테 접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면서 차마 고종을 죽일 수는 없어서 고종의 마누라인 민비, 일명 명성황후를 경복궁 안에서
무참히 살해를 하고 맙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개혁, 갑오개혁이 1차, 2차 개혁이 있거든요. 그리고 3차 개혁 때는 해가 바뀌어서 1895년 을미년이 됩니다. 그래서 3차 개혁을 우리가 을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발령을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양력, 달력, 태양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천연두 예방접종이 바로 종두법이잖아요. 종두법을 시행하기도 했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그리고 이 단발령. 이 당시에 머리카락은 지금 머리카락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는 불효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이 양반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인석을 중심으로 을미년에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불러요. 자,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점점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찰나에 고종이 승부수를 하나 던지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면서 경복궁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1896년도의 아관 파천입니다. 자, 숙식을 제공받게 된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그랬더니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권을 달라고 합니다. 금광 하나 줘, 우리 저기 산 하나 줘, 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최혜국 대우 조항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관 파천 시기에는 열강들에 의한 이권 침탈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쯤 해가지고 이 갑신정변에 참여를 했다가 도망을 갔던 서재필이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독립신문을 발간을 하면서 국민들을 계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청나라로부터 독립이다. 청일전쟁으로 이제 청나라가 완전히 이제 깨갱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멋진 독립문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독립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독립협회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 독립협회에서 우리나라도 좀 힘이 세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권 침탈이 많아졌지? 임금님이 러시아 공사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고종에게 환공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년여 만에 다시 환궁한 고종이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의 직위를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왕이었다가 스스로 황제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거지요. 독립협회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요. 국민들을 백성들을 좀 깨우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집회를 많이 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입니다. 관민공동회는 백성들 플러스 정부 관리들까지 포함을 한 시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키기도 하고요. 한러 은행을 폐쇄시키기도 합니다. 다 보면은 러시아를 엄청 견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헌의 6조를 이제 고종에게 제출하기도 하고요. 고종에게 6가지 건의 사항을 제출한 거예요. 그 문서가 헌의 6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추원을 개편을 해서 서양식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의회 설립 운동에도 앞장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가 조금 키워드가 많은데 너무 딱 떨어지는 키워드들이니까 한번 잘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던 독립협회가 결국에는 고종이랑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서 고종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대한제국 관련된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한제국은 제국이잖아요. 황제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황제 중심으로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의회를 설립하고 정치 권력을 나눠 갖자라고 했던 독립협회랑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덕수궁 안에다가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모든 군사권을 고종이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만이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연호를 이제 또 선포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썼던 연호가 바로 광무예요. 그래서 이 시기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됐던 여러 개혁들을 우리가 묶어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대한국 국제라는 이제 문서가 또 발표가 되는데 말하자면은 대한제국의 헌법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황제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땅을 조사를 합니다. 이 땅이 누구 땅인가 이렇게 주인을 조사를 해서 지계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지계는 땅 문서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관련된 키워드는 환구단, 뭐 지계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승리를 했죠. 일본이 승리를 하고 우리나라를 협박을 해서 체결한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자,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했다, 빼앗아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통감부를 설치를 해서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장지연이라는 사람은요.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사설을 황성신문에 게재하기도 했었고 민영화는 자결로서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페이켄을 비롯한 여러 양반 유생들과 평민들은 의병 활동에 뛰어들기도 했었고요. 또 이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섰던 을사 오적을 처단하자라면서 오적 암살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은 이때 뭘 했을까요? 고종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이 당시에 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평화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여기에 특사 3명을 파견하죠. 일명 헤이그 특사입니다. 자, 그런데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강대국들이 다 막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이 고종을 잘라버립니다. 강제 퇴위를 시켜버리고요. 1907년에 정미칠조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게 됩니다. 해산된 군인은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총질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대거 의병 활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발하기도 했었고 또 군대 해산에 반발하기도 했었던 게 세 번째 의병인 정미의병입니다. 이인영, 허위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전국의 의병들을 좀 통합을 하자라면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고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로 진격을 하자라면서 서울 진공 작전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자, 같은 해 1907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자, 신민회라는 그런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안창호, 이회영 등이 만들었고요. 비밀 결사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활동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힘쓰기도 하고요. 자기 회사 태극서관을 설립을 해서 그런 지식 보급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재정 확보를 하기도 합니다. 자금 확보죠. 자, 이렇게 실력 양성을 위한 운동도 했지만 신민회는 무장 투쟁도 같이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일제강점기에서 서간도 지역에 만들어진 한인 마을 삼원부 혹시 기억이 나나요? 그 삼원부를 개척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고요. 이곳에 신흥 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 강습소를 세웠던 것도 역시 신민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11년에 일제에 의한 배고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산을 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민회도 중요한 단체니까 여러분들 키워드 좀 위주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인 1905년 일본인 재정 고문인 메가타에 의해서 헌돈 주면 새돈 줄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좀 낡은 돈은 제대로 바꿔주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막 돈을 막 빌려줍니다. 우리나라 정부한테. 그러면서 우리나라 빚, 국채가 무려 이 당시 돈으로 1,300만 원이나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빚을 좀 갚아주자라면서 1907년도에 대구에서 뭐 김광재, 서상돈이 국채 보상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국채를 보상해 주자라는 운동이에요. 금연, 금주에서 돈을 아끼자 그리고 성금을 통해서 국채를 갚아주자라는 운동이 국채 보상 운동이었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된단 말이죠. 이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이 됐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신문에 있습니다.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같이 운영을 하는 대한매일신보가 이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개화기를 한번 좀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